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추석 밤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오래된 한옥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상에 누운 지 석 달째였습니다. 의사는 이번 보름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이 마지막 추석이 될 거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보름달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정희가 소스라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승사자야. 그런데 병상의 할머니만은 미동도 없이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 보름달 밤. 25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사흘 전. 추석 연휴 첫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한옥 앞마당에 하나둘 차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큰아들 박영수였습니다. 검은색 외제 세단에서 내린 그는 양복 소매를 정돈하며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현관의 이탈리아제 구두를 가지런히 벗어놓는 그의 손목에는 무거운 금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영수는 이 가족의 장남이자 25년 전부터 가장 노릇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큰며느리 정희는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낡은 트럭이 삐걱거리며 마당에 섰습니다. 둘째 아들 영민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의 반장인 그의 손에는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작업복 위에 점퍼 하나만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영민의 딸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25.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서연은 이 가족 중 가장 예리한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유일한 손녀이기도 했습니다. 막내딸 미경은 이미 닷새째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전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그녀는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가를 내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방에서는 한약 냄새가 벽지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마루 끝까지 울렸습니다. 미경이 할머니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들 왔어. 다 모였어. 할머니의 눈이 느리게 열렸습니다. 갈라진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장롱. 안쪽에. 꽃무늬 보자기를 꺼내라. 미경이 오래된 느티나무 장롱을 열었습니다. 장롱 안에서 조약 냄새가 풍겼습니다. 맨 안쪽 구석.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곳에 빛바랜 꽃무늬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꺼내는 미경의 손끝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아직은. 열지 마라. 때가 되면 안다. 이런 깊은 가족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큰며느리 정희가 차린 상에는 전과 잡채, 갈비찜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갈비찜의 간장 냄새가 마루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나 밥상의 풍성함과는 반대로 식탁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영수는 시종일관 전화기만 들여다보았고 영민은 소주잔을 연거푸 비웠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할머니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가족이 한데 모인 것은 3년 만이었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경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말씀을 하셔. 죽기 전에 꼭 할 말이 있다고. 온 가족이 다 모여야 한다고. 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 정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거래? 아버지. 이 가족에게 그 두 글자는 25년간 금기였습니다. 누구도 먼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에서도 지워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찻잔을 내려놓는 영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눈을 감고 누워있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이불 밑에서 보자기를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1999년 가을. 이 한옥에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남편 박정호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향년 53이었습니다. 영수가 29, 영민이 24, 미경이 22이던 해였습니다. 국화꽃 향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장례는 기이할 만큼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시신 확인도 장남인 영수만 했습니다. 화장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영민이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겠다고 했을 때 영수가 팔로 막아섰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내가 볼 게 아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민은 형의 넓은 등 뒤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4 영민에게 형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미경은 화장터 굴뚝에서 올라가는 연기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으로 꼿꼿이 앉아 조문객의 절을 받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담담할 수가.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다니. 독한 여자야. 아무도 할머니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세게 주먹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복 소매 안쪽에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에서 나직이 흘러나온 말을 들은 사람은 미경뿐이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냐. 22의 미경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산재보험과 생명보험에서 합쳐 3억 원이 나왔습니다. 영수가 보험 수령을 도맡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라 내가 관리하겠다. 사업을 해서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도 챙기겠다. 그 돈은 영수가 설립한 건설회사의 초기 자본금이 되었습니다. 영민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형이 알아서 하겠지? 장남이니까. 24대 영민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남인 오빠가 가족을 책임져 줄 거라고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해 겨울. 할머니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장롱 깊숙한 곳에 보자기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던 밤. 할머니는 혼자 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찻잔에 담긴 보리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찻잔 속 물결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찻잔 테두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미경이 화장실에 가려다 마루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셔?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미경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엄마,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을까? 미경은 그것을 남편을 잃은 어머니의 상실감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2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할머니는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혼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석 밤으로 돌아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구두 밑에 달빛이 번졌습니다. 정의의 비명에 가족이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영수가 가장 먼저 남자 앞에 섰습니다. 어깨가 딱 벌어진 체격으로 남자의 앞을 막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야? 이 밤에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남자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입니다. 고 박정호님의 유언 집행인으로 왔습니다.
마루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정호. 25년 전에 죽은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풍경이 바람에 울렸습니다. 영민이 소주잔을 든 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아버지. 유언이라고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무거운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박정호님은 지난달 20일 강릉의 한 요양원에서 별세하셨습니다. 미경이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지난달이라고요? 아버지는 2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장례를 치렀는데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위에 가족에게라고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박정호님은 1999년에 사망하지 않으셨습니다. 25년간 강릉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지난달 폐암으로 별세하셨고 돌아가시기 전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마루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울렸습니다. 서연이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눈이 촉촉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루가 술렁였습니다. 미경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고? 25년 동안? 영민의 손에서 소주잔이 기울어져 마루 위로 술이 번졌습니다. 그는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보름달이 마루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영수만은 그림자 속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루판이 삐걱거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유언장과 함께 편지가 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추석 보름달이 뜨는 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고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앉아라. 다들 앉아라.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집에 25년간 숨겨져 온 것들이 있다. 오늘 밤. 다 꺼내야 한다. 가족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찻잔에 담긴 보리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보름달이 처마 끝에 걸려 마루를 비추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25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원고지 위에 떨리는 필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 사이사이에 물방울이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져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에게. 이 편지를 누군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요. 미안하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했소. 그러나 돌아갈 수 없었소.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소. 영민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미경은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자락으로 눈을 닦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뼈만 남아 앙상했지만 서연의 손가락을 놀라울 만큼 힘주어 감쌌습니다. 편지가 이어졌습니다. 1999년 10월. 나는 건설 현장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오. 그 사고는 처음부터 없었소. 마루의 침묵이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영수가 나를 찾아왔소. 그때 영수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소. 자본금이 필요했소. 영수는 내 생명보험과 산재보험 서류를 내밀며 말했소.
아버지가 사라지면 3억이 나온다고. 그 돈으로 사업을 일으키겠다고. 가족 모두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아버지의 희생이 가족의 행복이 될 거라고 했소. 영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된 거야.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턱끝에서 마루로 떨어졌습니다. 강 변호사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편지를 이어 읽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거절했소. 아무리 사업 자본금이 필요해도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소. 그러자 영수가 달라졌소. 내가 과거에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소. 그때의 장부를 갖고 있다고 했소. 그걸 경찰에 넘기면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했소. 미경이 영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협박한 거야? 친아버지를. 영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시계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보자기를 펼쳐라. 미경이 빛바랜 꽃무늬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매듭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 영수의 필체로 쓰인 편지 한 묶음, 그리고 강릉의 한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25년간 할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 품고 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가족 사진 속의 5 식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한 달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민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떨리는 것은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내쫓은 게 형이야? 영수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미나. 그때 상황을 몰라서 그래? 아버지가 스스로 선택하신 거야? 내가 강요한 게 아니라고. 방금 편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안 들렸어? 협박이야, 협박. 장부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그게 협박이 아니면 뭐야? 영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루의 나무 판자가 그의 무게에 삐걱거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겨 읽었습니다. 나는 결국 떠나기로 했소? 영수의 말이 맞았소. 내가 감옥에 가면 가족이 풍비박산 날 것이었소. 차라리 내가 죽은 셈 치고 사라지면 보험금으로 가족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소. 어리석은 판단이었소. 그때는 그것이 유일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믿었소. 강릉 바닷가에 작은 방을 얻었소. 어선수리를 하며 살았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당에 나와 달을 보았소. 당신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 생각했소? 미경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마루에 부딪혔습니다. 25년이야. 25년 동안 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추석 때마다, 설날마다, 아버지 기일마다 25년 동안 빈 무덤 앞에서 절을 했어. 아버지가 바다 옆에서 혼자 계실 때 우리는 없는 사람한테 절을 한 거야. 서연이 미경 이모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 돈으로 회사를 세우고 어머니 약값대고 영민이 학비도 경민의 주먹이 밥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찻잔이 튀어올라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보리차가 마루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찻잔 파편이 영수의 구두 앞까지 미끄러져 왔습니다. 할머니가 25년 동안 매일 보리차를 끓이던 그 찻잔이었습니다. 학비.
나는 대학을 못 갔어. 형. 형이 사업한다고 학비가 없다 해서 기술학원에 갔잖아. 그 돈이 아버지 목숨값이었어? 내 대학이 아버지를 내쫓은 돈과 맞바꾼 거였냐고. 영수의 얼굴이 백지처럼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유언장에 재산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 박정호님은 강릉에서 어선수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통장 잔고와 부동산이 있습니다. 서류에는 강릉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 한 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재산의 수령인은 박순자님, 박영민님, 박미경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수의 이름은 유언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큰아들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보름달이 구름 뒤로 숨었습니다. 마루가 어두워졌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 위에 영수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깨진 찻잔의 파편이 마루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보리차가 나무결을 따라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영민이 성큼 다가가 영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양복깃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 형이 사람이야. 친아버지를 협박해서 내쫓고 그 돈으로 자기 배만 채운 거야? 25년 동안? 정희가 비명을 지르며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영민이 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만. 제발 그만해. 영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양복깃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겁에 질린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돈에 손을 대셨어. 횡령이야.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 그게 들통나면 우리 집안이 끝장이야. 내가 수습한 거야. 내가 다 처리한 거라고.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호사 출신답게 감정을 누르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얼음처럼 단단했습니다. 처리.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게 처리야. 오빠. 보험 사기가 수습이야? 서연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큰아버지.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25서연의 눈은 붉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닮은 단단함이 그 눈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난주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큰아버지 회사의 등기부등본과 초기 법인 등록 서류를 찾아달라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서연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큰아버지 회사 설립일이 1999년 12월이에요. 아버지 장례식 2달 뒤에요. 초기 자본금 3억 원. 보험금 수령액과 원 단위까지 일치해요. 영수가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뭘 알아? 사업 자금이란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서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 지금 중요한 건 자금 구조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25년 동안 혼자 사셨다는 거예요. 바다 옆 작은 집에서요. 추석마다 혼자서. 생일마다 혼자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혼자서요. 어선 수리공으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맹세코 몰랐어요. 남편을 올려다보는 눈에 경멸이 서렸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25년 동안 속이고 살았어?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25년간 남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왔던 여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른 기침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멈췄습니다. 미경이 달려가자 할머니가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베갯잎에 핏방울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 들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할머니가 미경과 서연의 부축을 받아 마루로 나왔습니다. 보름달이 다시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달빛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었습니다. 가족이 할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앉았습니다. 영수만이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금시계가 빛을 잃은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첫마디에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벌레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영수가 아버지를 내보낸 것도, 그 사고가 거짓인 것도 다 알고 있었다. 미경이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그걸 알면서 왜 25년 동안 가만히 계셨어? 왜 아무에게도 말 안 하셨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달빛이 흘렀습니다. 영수를 지키려고 했다. 내 큰아들이야.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었다. 영수가 감옥에 가면 이 가족은 정말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영민이도 미경이도. 형이 잡혀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당신 아버지에게도 그냥 떠나라고 했다. 가족을 위해 사라져 달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침이 터졌고 미경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25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남편을 내쫓은 건 영수 혼자가 아니야. 나도 공범이다. 아니, 나는 영수보다 더한 죄인이다. 남편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는 등을 돌렸다. 마루에 울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미경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영민이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인이 순자님에게만 남긴 편지입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지 위에 작은 글씨로 단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가 곳곳에 번져 있었습니다. 순자야. 원망한 적 없소? 당신도 아이들을 지키느라 그랬을 거요. 보름달 뜨는 밤이면 마당에 나와 당신 생각했소. 다음 생에는 내가 당신을 지켜주리다. 할머니의 몸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우는 할머니였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져 남편의 마지막 글씨 위에 번졌습니다. 영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고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영수야. 용서는 내 아버지한테 해라. 강릉 바닷가에 가서 해라. 내가 빼앗은 건 돈이 아니다. 25년이다. 아버지의 25년. 내 25년. 이 가족의 25년이다. 영수의 이마가 마루바닥에 닿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금시계가 바닥에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서산 너머로 기울고 동쪽 하늘이 엷은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참새가 감나무 위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자기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5 식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른 손으로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됐다. 할머니가 편지와 사진을 보자기에 다시 쌌습니다. 이번에는 매듭을 짓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당신 아버지도 이제 편히 가실 거다. 보름달이 지고 새벽이 왔습니다. 25년 만에 이 한옥에 진짜 아침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